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염원해온 2030 부산 엑스포 운명의 날입니다. 이 5시간 뒤면 개최지가 결정이 납니다.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뛰어들었고 5일 먼이로 전력 질주한 이 사우디를 역전할 수 있느냐? 현지에서는 역전했다. 이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61조 원의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의미까지 부산뿐 아니라 여야, 기업,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는 파리 현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파리 센강 근처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너와 나의 부산. 도심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제기차기를 합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순간까지 파리 시내 곳곳에서 한국과 부산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파이팅! 우리나라 대표단은 잠시 뒤 최종 발표를 시작합니다. 정부와 기업 인사들이 함께 뛰어들 만큼 유치 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각국에 20분씩 주어지는 최종 연설은 우리나라 부산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1차 투표 이후 결선 투표에서 막판 대역전을 시도합니다. 최종 연설에선 6.25 전쟁 당시 난민들이 몰랐던 부산이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 성장했듯이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 각국 발전을 돕겠다는 내용으로 설득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나승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이 연사로 나섭니다. 끝났습니다라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민간과 정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182개 회원국 중 투표권을 가진 179개국이 1차 투표를 하고 3분의 2 이상 득표국이 없으면 1, 2위 도시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큰 열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박빙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득표수를 뺏고 뺏기는 막판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자, 1차 투표 때는 현실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1차 투표 때 2등으로 2차 투표까지 끌고 간 뒤에 로마표를 받아서 뒤집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로마가 막판에 힘이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열한 막판 필승 전략 그리고 변수까지 이현재 기자가 이어갑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 득표인 120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승부를 2차 투표에서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1차에서는 사우디, 2차에서는 한국을 찍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표 차이를 15표에서 20표 이내로 좁혀 최대한 접전 분위기를 만들고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서방국 표심을 흡수하면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 전화 유치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립국 정상들과 직접 통화하며 부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도 역전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우리 대표단 발언을 인용해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 승리가 예상되지만 2차 투표에서는 95대 67 일부 기권으로 한국이 앞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이탈리아 지지 표심이 사우디 대세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한 탓에 서방국 표심이 사우디로 향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한 곳은 바로 부산이겠죠.
밤늦게까지 대규모 응원전이 벌어진다는데요. 그 부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기자, 어떻게 벌써 모이기 좀 시작했습니까? 어디에 나가 있나요? 네, 이곳 부산 시민회관에서 1시가 뒤인 8시 반부터 시민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시민 1,000여 명이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입고 응원전을 펼치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파리 현장에 전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원전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LED 부채와 깃발 등을 흔들며 열띤 응원을 벌입니다. 파리 현지를 연결해 투표 결과 생중계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시민들은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앞으로 있을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축전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발표는 하지만은 저희가 모두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죠. 유치를 해야죠. 부산에 경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 기타 등 우리 국가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이곳 부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광장엔 6m 높이의 에펠탑 조형물이 설치됐고요.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열기구도 하늘에 등장했습니다. 인근에 마련된 게시판에는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등 유치를 응원하는 시민들 메시지도 새겨졌습니다. 부산에선 지금껏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왔는데요.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회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030 엑스포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유치 가능성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발표가 가장 관심이겠지 않겠습니까?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우리 시각으로 대략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이 엑스포 유치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각 오후 9시 반쯤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각국 당 20분씩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빠르면 밤 11시쯤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PT 연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대변인이 나설 계획입니다. 자, 결국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누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투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2개 회원국 가운데 이 분담금을 낸 179개국이 이번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은 우리나라, 2번은 이태리, 3번은 사우디, 4번은 기권,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각국 당 이 득표수는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되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투표했는지 이 부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되면 좋겠네요. 자,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우디 따라가느라 쉬운 경쟁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죠? 맞습니다. 파리 현지에서는 이른바 사우디 오일머니의 그 막강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서 사우디 같은 거래 외교가 유치 경쟁의 일반적 관행이다. 많은 국가가 투표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우디에 있는 성지, 이 메카 순례 할당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포섭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게 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는 엄청난 이 국내 민심 잡기, 치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파리 현지에서 투표에 참여할 이 BI 대표를 접촉했다는 말이 들리면 사우디가 이 본국에 장관 등을 파견해 투표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뭐 끝까지 진심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의 역전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장의 무기 같은 거요? 네. 1차에 사우디를 찍으면 2차에는 우리나라를 찍어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전략입니다. 선두주자인 사우디 지지세를 깨는데 허비하기보다는 투표 방식을 활용한 이 사우디 맞춤형 전략이라는 겁니다. 투표 과정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 179개국 중 3분의 2인 120개국의 표만 사우디에 내주지 않으면 투표는 결선 투표로 향하게 됩니다. 1차 투표 상위 2개국 가운데 한 표라도 많은 나라가 승리하기 때문에
1차에 사우디를 찍었던 국가들을 2차에 우리 쪽으로 끌어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우디만 계속 투표하면 사우디의 지원 약속만 얻지만 한 번씩 교차로 투표하면 사우디 또 우리나라가 약속한 지원책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인 것이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히 있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반대로 사우디는 1차에 한국을 뽑을 것 같은 나라들을 막판까지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랑은 반대죠. 1차에 한국에 투표하면 2차는 사우디를 찍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지지로 돌아선 게 확인되면 곧바로 사우디가 접촉을 시작한다는 게 현지 유치단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판까지 누굴 만나는지 모두 극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3파전인데 이탈리아 로마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건 우리나라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탈리아의 그 표가 우리 득표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2차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1차에서 로마표를 우리가 모두 가져와야 하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위원회 측은 이탈리아가 현재 확보한 표를 한 15표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주로 같은 유럽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또 사우디의 이 반인권 행태의 반발심이 커서 2차에서 한국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발표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사실상 포기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 표를 흩어지지 않게 단속하는 거, 이 막판 표 단속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겠냐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조 기자가 올해 엑스포 취재를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유치단 고위급 인사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결과는 10만이 알 거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다만 2차 투표까지 가면 역전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1차 투표에서 사우디와의 득표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격차가 너무 크면 승부는 끝났다고 보고 2차 투표에서 우리를 찍기로 한 국가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구 495바퀴를 돌면서 했던 이 유치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개각을 공식화했습니다. 장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당의 요청도 있으니 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10명 가까운 중폭 이상 개각은 확정적인 상황. 후임자 명단도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총선령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장관들에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한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다 함께 계속 같이 일하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지만 당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분들은 너무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어제 개각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 중엔 유임이 확정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체될 전망입니다. 개각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인사권자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부도 만약 해당이 돼서 이게 빠른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에 걸맞게 제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하는.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10명 가까운 중폭 개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개각은 순차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처리 상황을 봐야 하는 추경호 장관이나 출마 결심을 아직 밝히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후임자가 다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개각과 아울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무평가를 끝내놓고 그 결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46명이 낙제점이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말라고요. 영남 쪽 현역 의원들이 꽤 포함됐다는데 이들이 이 공천 탈락 피하려고 이준석 신당으로 갈까 봐 경계하는 속내가 담겼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낙제점을 매긴 당협위원장은 감사 대상 당협의 22.5%인 46명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상위권 명단이라도 공개하려 했지만 지도부가 만류한 걸로 전해집니다. 청송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교체 공고 대상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역 1위 배현진 의원, 원외 1위 나경원 전 의원 등 실명이 일부 유출되자 당 지도부는 하위 명단이 돌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공천 배제 대상이라며 돌아다니는 미확인 정보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명단이 돌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최소 20명의 현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인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 당에서는 특히 저랑 일상적으로 소통한 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들 신당이라는 거에서 한 두세 달 전부터 상의한 분들도 있어요. 46명 중에는 현역 의원 10여 명 정도가 포함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당무위에서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현격히 낮다고 밝힌 현역 의원은 주로 영남 지역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K 지역 한 의원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 암컷 발언 논란으로 비상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그 문제의 발언이 있기 바로 전날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북 콘서트에서도 암컷을 거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침팬지 집단에 비유하고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DK의 눈물 북 콘서트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침팬지 집단이라고 비하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윤핵관이라는 그룹이 쫓겨나고 있지 않나 특정 시기에 이용하고 버리는 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냐면서 참 신기하다.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암컷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한 최 전 의원은 또 암컷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단체 채팅방에 행사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니고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수위도 세졌습니다. 민주당이 죽어간다, 참담하다, 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남 탓하는 건 자기 파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친명계 행태도 직격했습니다. 책임이 자기한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 하길래 창세기를 다시 쓰려고 저러나.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에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 묻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계 원외인사 모임은 이미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친명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SNS에 반성문 쓸 뿐이 당 지도부를 흔든다고 했고 친명계 한 의원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좀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좀 적진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당을 넘어선 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정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민주당 안에선 당 지도부가 어제 전당대회 룰을 고친 걸로 시끄럽습니다. 총선 앞두고 왜 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고치냐고요? 자, 강성 지지자들의 힘을 키워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또 대표를 하려는 거냐? 비명계에서 이런 의심을 내놨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현행보다 3배 강화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재선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8월 전당대회 룰을 뜬금없이 총선을 앞둔 지금 고치는 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뚜렷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인데 이 문제를 지금 결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내년 전당대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이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당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 아니냐는 게 비명계 의심입니다. 이 대표는 왜 지금이냐는 비명계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전당대회 앞두고 왜 손대냐 뭐 이러겠죠. 왜 지금이냐는 사실은 적절한 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친명계도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총선 이후에 바꾸면 논란이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재선 도전설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누구에게 묻혔습니까? 네, 이준석, 한동훈에 묻혔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아보려 하는데요. 지난주 이 전 대표의 신당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묻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죠. 당시 이 전 대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신당 창당설이라는 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된 이슈고 한동훈 장관 이슈는 나온 지 2, 3일 된 이슈니까 초기 주목도가 크겠죠. 대한민국의 검색 사이트에서 치킨과 피자는 밤에 계속 검색된대요. 근데 이준석이 치킨과 피자보다 검색이 많이 된대요. 자, 답이 궁금해요. 한동훈이 뜨면 이준석이 가라앉는다. 이거 맞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 업체인 이 엠포스 데이터 전략실의 빅데이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11월 한 달간 이 두 사람의 이 온라인 커뮤니티 언급량 보면요. 이 전 대표 이 11월 초 신당 바람 타고 언급량이 많아지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이 나온 이후에도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한 장관이 이 전 대표 신당 이슈를 덮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보면요. 한 장관이 그런데 갑자기 언급량이 많아지는 시기들이 눈에 띕니다. 네, 이 세 번 한 장관에 대한 언급량이 급등하죠. 살펴보면 각각 대구와 대전 그리고 울산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움직이면 이 전 대표보다 조금 더 집중이 되긴 하네요, 보니까. 네, 이 빅데이터 연관 단어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이 긍정, 부정, 이 중립 단어가 이렇게 골고루 언급됐습니다. 즉 아직 두 사람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 대표는 이 희망, 합리적 등의 긍정 단어와 함께 부정 단어도 보입니다. 한 장관도 이 긍정 단어로는 이 새로운, 다르다 등이 언급됐고 마찬가지로 이 부정 단어도 같이 언급됐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변화에 대해선 기대를 품은 반면 인성에 대해선 이 호불호가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황정민 배우와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 영화를 본 민주당 의원들이 이 너도 나도 이 감상문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 이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일으킨 이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 독재 시절과 현 정부를 연결시켰습니다. 이 군사 반란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 민주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인으로서, 윤 대통령은 검사로서 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민 의원은 이 윤 정권 내년 총선에 이기면 계엄을 선포하고 이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저 발언 봤는데 참 이 시대의 계엄이라니요. 네. 네, 이 계엄할 수 있으니 이 국민이 뭉치자, 이 지지자에 던지는 메시지 같은데요. 이 노웅래 의원, 우리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영화평 보고 감상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정치인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막말의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영화 감상치고는 좀 과격하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도 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비공개에서도 계속해서 조심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 내년 총선, 이 봄에는 이 총선이 있는데요. 이 총선 때 서울의 봄은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한 데 이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다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총을 찾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한 경비 요원들은 9.19 군사 합의로 무기를 내려놨었는데 합의가 깨지면서 다시 무장한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체결되기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모습입니다. 경계에서는 북한군의 허리춤에 권총이 보이고 우리 군도 권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내용이 일선 부대에 적용된 뒤 JSA에선 무전기를 제외하곤 허리춤이 비어 있습니다.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 2조 2항에 따라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 겁니다. 그러나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최전방 감시 초소 복원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했습니다. 한미 군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경비병들이 권총을 다시 차고 근무를 시작한 건 지난주 후반부터입니다. 북한이 파기하는 만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상응 조치를 준비 중인 우리 군은 JSA에서 아직 맞대응 무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군의 위협이 커지는 즉시 재무장을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인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대응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이 꺼졌습니다. 뒤에 있던 차량에서 내린 남성들이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겁니다. 이들의 정체 궁금하시죠?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에 멈춰선 화로 운송차.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뒤에 오던 승용차들이 멈춰서고 남성들이 서둘러 내립니다.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든 두 사람이 한 팀처럼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운전자가 있는지 내부를 확인하고 다른 남성 한 명은 경광봉을 이용해 차량 이동을 안내합니다. 화로 운반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불이 나자 운전자는 다급히 대피했지만 불은 금세 차량을 집어삼키며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한 한 무리 남성들 덕분에 불길은 금세 잡혔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관들
비번 날 친목도모를 위해 동해안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요. 소화전에서 소방호수 끌고 가면서 후배 차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진압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부터 1년차 새내기까지 소방관 7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민 2명도 가세하면서 불은 1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불이 난 현장에 제일처럼 달려든 소방관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시험하는 기관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건물 5개 동이 탔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많은 데다 강풍이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이 굴착기로 건물 외벽을 부수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경기도 안산의 배터리 시험기관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 45분쯤. 1층 차량용 배터리 시험동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배터리가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는데 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빵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맛이 취하고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소방당국은 신고 30분 만에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낮 12시쯤 큰 불길을 잡고 지금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내부에 배터리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5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불이 난 직후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로 번진 불이 주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건물 5개 동이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초속 3.5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진화의 난항을 겪으면서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연수확대 막는데 그 강한 강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진압대에서 방면 포위를 해가지고 사방면 연수확대 저지하였으며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119 신고가 빗발쳤고 안산시도 3차례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또 욕설을 합니다. 악성 세금 체납자의 모습인데요.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 560여 명을 끝까지 추적해서 안 낸 세금을 전부 징수할 계획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국세청 직원을 막아서더니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는 이 남성.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30억 원가량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자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잠시 진정하더니 이내 다시 흥분합니다. 결국 현금 1억 원을 강제 징수당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식품 사업을 하면서 세금 15억 원을 안 낸 고액 체납자 집입니다. 회사에는 지금 뭐 계속 핑계 대시면서 대문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집 금고밑과 베란다 등에선 5억 원 현금 뭉치와 1억 원 상당 귀금속, 명품 가방이 수거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고소득 직종으로 떠오른 유튜버들의 체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구글에서 매달 받은 수천만 원 상당의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여행을 즐기며 세금 약 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한 사업자는 소득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숨겨 5억 원가량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1조 5,457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태국인 부부가 불법 화살총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모의 총기 기준보다 100배나 강한 위력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쏜다면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장치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강을 향해 고무줄 달린 총을 발사하는 남성. 물고기를 건져 올리자 기다란 화살촉이 박혀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인 20대 태국인 남성이 직접 만든 발사장치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이 남성은 2년 전부터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어 팔다 지난 9월 검거됐습니다. 고무줄 탄성을 이용한 장치인데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는데요. 빼내려고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음료캔을 가볍게 뚫을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모의 총기는 특정 위력 이하로만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 남성이 만든 장치로 화살촉을 쏠 경우 기준보다 100배 더 셉니다. 15cm 정도 앞에서 바로 앞에 두고 쐈을 때 한 7에 10cm가 7에 한 10cm 정도가 들어간다 합니다. 자칫 이제 강력범죄 이용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위험성은 있는 어떤 발사장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국인 남성은 부인과 함께 420여 차례 발사장치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렇게 챙긴 돈만 6,500만 원입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실제 구매한 9명을 총포 등의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새 교도소로 이사했습니다. 2,2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도망갈까 실탄으로 무장한 특공대가 배치됐고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자, 호송 배열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출발시키겠습니다. 자, 출발!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선두로 재소자들이 탄 버스가 줄지어 나옵니다. 이송경로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됐고 헬기가 호송 차량들의 상공을 오가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지난 52년간 대구시 화원읍에 자리 잡고 있던 대구교도소가 오늘 이전했습니다. 교도관 600명을 비롯해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 300여 명이 투입됐고 순찰차 12대와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호송 관련해서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있고 혹시 탈주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재소자 2,210명은 버스 6대로 12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이송됐습니다. 재소자 중에는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영욱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등도 있었습니다. 이송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면회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어떤 분 오셔가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한테 한탄도 하시고. 하원교도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항상 하원교도소 아니고 대구교도소였거든요. 그렇게 늘 얘기하고 이랬는데. 대구교도소에서 18km 거리 합인면에 지어진 새 교도소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28동으로 갖춰진 새 교도소에는 기존에 있던 사형장을 옮겨오진 않았습니다. 사형장이 있는 수용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3곳으로 줄었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작전은 아무 사고 없이 7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해외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서 사고판 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부 국제학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클럽을 다니거나 술, 담배를 사려고 위조 신분증을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술집에서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술을 마신 10대 청소년이 적발된 건 지난 6월입니다. 당시 경찰이 위조범을 찾기 위해 추가 수사에 나섰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지난달 위조범 1명과 구매자 39명 등 모두 40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만 16세에서 18세로 국내 8곳의 국제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건 주로 미국 운전면허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눈동자 색깔, 키, 체중 등이 적혀 있는데 진짜 면허증과 구분하기 어렵게 위조됐습니다. 캘리포니아랑 뉴욕이 대다수였어요.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정교하지도 않고 진짜로 딱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문 표시도 없어 업주나 경찰이 위조 여부를 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신분 위조 감별기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을 판독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뭐 여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위조 신분증을 만든 학생은 포토샵과 카드 인쇄기를 이용했고 장당 20만 원에 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매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클럽 등 유흥업소를 다니거나 술, 담배를 구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기고 구매자가 더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국내 번호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무인도에 설치해놓고 150억 원 넘게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무인도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중계기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갈대밭을 휘저으며 일대를 수색합니다. 얼마 안 돼 갈대밭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보입니다. 천막 속엔 안테나가 달린 기계와 배터리가 보입니다. 중국 같은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 전화번호처럼 바꿔주는 중계기입니다. 태양열 판넬에는 그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배터리 2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은 인버터가 이곳에 중계기를 몰래 설치해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조직을 두고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 328명에게 뜯어낸 돈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중계기를 모텔이나 차량 등에 숨겨 운영하던 이 조직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낙동강 하구에 무인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태양열 패널을 연결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어민 2명에게 섬에 들어오는 배가 있는지 감시도 시켰습니다. 경찰은 무인도에 접근할 때마다 중계기 신호가 끊기는 걸 수상히 여기고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 길을 잃은 척 무인도로 들어가서야 숨겨둔 중계기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박을 대해서 그 섬 쪽에 접안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중계기가 전원이 차단되는 거였습니다. 무인도에 이제 중계기를 설치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중계기 운영책 등 23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의 신원도 밝혀내 인터폴과 함께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경기도 이 친일파 이완용 생가터에 비석이 설치됐다가 일주일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이 설치한 문화원은 경각심을 일깨우자 이런 교육적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무슨 역적의 흔적을 남기냐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성 기자입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생가터. 그 자리를 알리던 비석이 오늘 오전 철거됐습니다. 성남문화원이 지난 22일 이곳에 설치한 지 엿새 만입니다. 250만 원을 들여 만든 가로 75cm, 세로 112.5cm 크기의 비석에는 이완용의 일대기가 425자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토 히로부미를 영원한 스승으로 떠받들었으며 을사늑약 후 내각 총리 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완용의 생가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던 자리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은 교육적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한 거였는데 이제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 너무 커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비석에 반발했던 주민들은 친일파를 기념하는 상징물이 설치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애국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거지 역적의 흔적을 남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굳이 친일파였던 사람을 뭐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내용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각성을 시켰으면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으니까 을사오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친일 행적을 알리고 역사적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남문화원 측은 비석 재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무효화되자 그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300건이 넘는 민원을 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학부모를 고발했는데요. 어떤 사연인 건지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A 학생은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후 학교 측은 A 학생이 유세 기간 중 포스터 규격과 방송 토론 규칙 등을 어겼다며 당선 무효 처리했습니다. 자녀의 당선 무효 소식에 A 학생의 학부모는 교장,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7차례에 걸쳐 고소하거나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되거나 각하됐습니다. 당선 무효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도 8건 청구했고 29차례에 걸쳐 300건이 넘는 정보공개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항목에는 학교 인사기록부, 예산, 카드 사용 내역 등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온 교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학교를 힘들게 했고 이런 민원으로 여러 가지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민원 제기에 학교 행정력이 마비될 상황까지 몰리자 서울시 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부모를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6개월 전 김포 골드라인에서 출근길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승객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전세버스도 투입이 되고 버스 전용 차로도 생겼습니다. 자, 그럼 골드라인 이름을 되찾은 걸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파도처럼 밀려나옵니다. 한 여성 승객이 곧장 의자로 걸어가 쓰러지듯 주저앉자 의료진이 급하게 다가가 상태를 살핍니다. 김포 골드라인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유보미 씨.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좁혀져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어요. 결국 최근 심혈관 질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증상은 없었어요. 골드라인 탈 때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다 얘기하니까 심혈관 질환 약을 주셨어요. 열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병까지. 그러네요. 취재진이 지켜본 평일 출근 시간대 2시간 동안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만 8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혼잡도가 높은 고촌 김포공항역에는 지난 6월부터 사설 응급구조 인력까지 배치됐습니다. 김포시는 열차 내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 4월 전세버스 투입과 버스 전용차로 개설 등 대책을 내놨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타보시니까 요즘은 어떠세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서울 가는 버스 생기고 그러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요새 또 다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골드라인 전세버스와 자가용 각각의 소요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골드라인을 타면 열차 한 대를 그냥 보내고도 16분이면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린 전세버스는 20분, 일반 승용차는 32분이 걸렸습니다. 전세버스는 골드라인과 4분 정도 차이 나는데 정작 좌석은 3분의 2가 비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가는 버스보다 콩나물시루 골드라인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오니까 지하철 타는 좀 힘들더라고요. 김포공항에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지하철을 타야 되니까 지하철과 지하철이 연계되는 게 빠르잖아요. 버스로 연계되면 또 내려가야 되니까. 최근엔 검단 신도시 신규 입주로 도로 정체가 심해진 것도 한몫합니다. 요새 차가 너무 막혀요. 그 검단 신도시 생기고 나서부터. 그래서 서울로 나가는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을 타는 게 훨씬 빠르기는 해요. 돌고 돌아 해법은 지하철뿐입니다. 결국
김포까지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김포 골드라인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수단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포와 인천시 힘겨루기로 서울 5호선 연장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 중지 기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나흘간 약 10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풀려났는데 남은 이틀 동안 20명이 추가로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해변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한쪽에서는 그물을 풀어 물고기도 잡습니다. احنا نازحين شردنا من الشمال مش طلعنا على البحر عشان نتنفس نغير خنقة المدارس والجو الكئيب والتلوث اللي احنا فيه لا طلعة ولا نزلة الناس تروح على البحر عشان تستجم. 도심에서는 장이 다시 열렸고 집에 모인 가족들은 함께 음식을 만듭니다. 50일 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지도 나흘째. 공습은 이틀 더 멈춥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현지 시각 30일 오전 7시까지 교전 중지를 추가로 합의한 겁니다. 현재까지 10명의 이스라엘인을 석방한 하마스는 하루 10명씩 총 20명을 더 풀어줍니다. 이스라엘 측도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60명 더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We'd certainly like to see even that extension extended further until all the hostages are released. 그러나 휴전 장기화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은 공격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גם ביעד המרכזי שאמרנו, להביא לשחרור חטופינו, להשלים את חיסולו של החמאס. 10명의 인질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생후 10개월 아기 크피르 비바스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억류되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지겠는데요. 아침에 영하권으로 시작해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모레는 영하 7도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이 되겠고 1mm 안팎의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에는 한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강원도와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동해안에도 연일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로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도, 광주 9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파리에는 국무총리도 가 있고 재계 총수도 가 있고 야당 의원들도 가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죠. 부산 엑스포 유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해낼 수 있다 한마음으로 도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4시간 정도 후면 결정이 되는데요. 2030 엑스포 개최지는 대한민국 부산이 호명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파리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